여러분 안녕하세요. 최백은TV의 최백은 교수입니다. 오늘 최백은TV 99회 라이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죠. 어떻게 보게 되면 7월 마지막 주니까요. 어떻게 보면 무더위가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요. 요 무더위가 지나면은 또 이제 그 계절이 바뀌는 또 신호도 또 오겠죠. 8월달 되게 되면요. 여러분들 더 무더위에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또 휴가를 가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휴가 중에 또 들어주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오늘 제가 제목을 부동산과 주식가치 얼마나 조정이 있을까. 사실 저는 이러한 가격, 주식이라든가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하기를 깊이 해 왔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제가 무슨 쪽집게처럼 이거를 정확하게 간다기보다도 방향성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건 부제목에 있습니다. 부제목에 있는데 우리 지금 흔히 이제 그 S 공포를 얘기하잖아요. S 공포할 때 S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게 있다. 한국은 이제 그러니까는 S공포 이후에 이것이 D공포로 발전할 수 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설명을 드려야지만이 부동산과 주식 가치가 얼마나 조정이 있을까가 여러분들이 좀 피부에 와 닿을 것 같습니다. D공포라는 것은 D가 대티의 약자로요. 그래서 이제 부채 디플레, 부채할 때도 대시고 디플레도 D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채 디플레 공포요. 이걸 말씀드리는 건데, 부채 디플레 공포는 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은 1930년대 우리가 역사적으로 미국의 대공황이 있었잖아요. 그때하고 그다음에 1990년대 초에 일본의 그 자산시장 거품 붕괴가 있었잖아요. 잃어버린 30년의 출발점이라고 얘기하는 그 두 가지가 사실은 이 부채 디플레이션의 역사적인 사례입니다. 이 부채 디플레이션에 한번 빠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1930년대 대공황이 얼마나 끔찍했는지는 당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적인 문헌을 통해서 되게 우리가 들었겠지만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생각해 보면 돼요. 얼마나 그러니까는 여기서 빠져나오기가 힘든가 하는 것은요. 그런 점에서 부채 디플레이션은 우리가 S공포라든가 R공포, 리세션을 약자라서 우리가 R공포를 얘기하잖아요. 침체요.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비교가 안 되는 것이고, 이 부채 디플레이션 이제 이것을 대차대조표 침체라는 표현도 씁니다. 대차대조표 침체요. 대차대조표라는 것은 이제 자산과 부채를 이제 정리한 하나의 재무제표 중에 하나잖아요. 지난 주말에 한국은행에서 한국의 그러니까는 국가 전체의 자산과 부채, 그리고 가계와 기업들의 자산과 부채, 이걸 정리해가지고 내년 7월 하순경이면은 국민 대차대조표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한국은행 그러니까는 홈페이지에 그 보도자료에 보게 되면은 지난주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에 이게 그 보도자료가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통계 검색을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 대차대조표와 관련된, 국민 대차대조표와 관련된 통계가 제가 기억하기엔 2008년부터 쭉 정리가 되어져 있죠. 이 대차대조표 침체라고 하는 이유는 부채라는 것은 우리가 재무제표로 볼 때는 자산의 일부분이거든요. 자산의 일부분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구나가 다 자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누구나가 얘기를 하면은 자산이 없는 분들한테는 좀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자산이라는 것은 누구한테나 조금씩은 다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산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계의 자산을 보게 되면은 부동산 자산이라는 것도 있고 금융 자산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부동산 자산의 대표적인 것은 자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주택의 그 가격만큼이, 주택의 시장 가치만큼이 자기의 그러니까 부동산 자산이 될 것이고요.
건물 자산을 중심으로 한 자산이지요. 부동산이지만은. 그 다음에 뭐 이제 거기에 딸려 있는 토지 자산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금융자산, 은행의 예금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채권 이런 걸로 갖고 있는 금융자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자산은 우리가 자산 속에는 자산이 100%가 다 빚이 하나도 없이 자기 자본으로만 구성될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지요. 드물고 많은 분들이 보게 되면은 일종의 부채도 포함되어져 있죠. 집을 그러니까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10억짜리 갖고 있다고 했을 때 거기에 뭐 3억이라든가 5억이라든가 대출금이 이렇게 끼어 있을 수 있듯이요. 부채가 그 자산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산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자본과 부채의 합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산과 부채의 합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자산과 부채 합이 아니라 자산이라는 것은 부채와 자본의 합으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은 자기 돈, 자기 자본이라고 하기도 하고 부채는 남의 돈을 빌린 거기 때문에 타인 자본이라고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럽니다. 어쨌든 간에 자본과 부채의 합이죠. 자산이라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부채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자산하고 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자산과 부채를 정리한 게 대차 대조표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는 그 차변과 대변에 그러니까 우리가 차변의 왼쪽에는 자산을 정리하고 오른쪽에는 그러니까 주로 부채하고 자본을 정리를 하지요. 그래서 이걸 이제 대차 대조표로도 얘기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 자산과 부채는 우리가 흔히 이제 경제학에서 우리가 개념들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것은 스탁 개념이다 얘기를 합니다. 스탁 할 때 이거 주식이라는 스탁이라는 뜻도 있지만 스탁이라는 것이 저장량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매달 받는 우리가 임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플로우 개념입니다. 플로우 개념이요. 유량 개념이라고 그래요. 유량 개념이요. 이렇게 잠시 다시 설명드릴게요. 반면에 우리가 뭐냐면은 자산 같은 경우는 스탁 개념, 저량 개념이랍니다. 저장된 양이라 이거죠. 저량 개념이라고 하는데 이걸 좀 쉽게 얘기한다면은 저수지에 우리가 물이 고여 있어요. 저수지에 고여 있는 물은 저량이죠. 스탁이죠. 스탁. 거기에 저장된 양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 저수지에 있는 이 물의 양은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까지 그러니까는 저수지에 고여 있었던 물이 있을 것이고 올해 그러니까 빗물이 또 들어간 물이 있을 게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일정한 물은 또 이게 그 증발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점에서 올해 새로 내린 빗물의 양은 유량인 거고 흘러 들어간 양이고 그게 이제 그러니까는 시간이 지나면서 쌓이게 되면 저장되게 되면 저량이 되는 것이죠. 저장된 양이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자산과 부채는 저량 개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과거부터 계속해서 누적되어 온 거기 때문에 반면에 소득이라든가 지출, 소비 지출 이런 것들은 유량 개념이죠. 우리가 매달 우리가 이렇게 지출되어 가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 저장된 자산과 부채의 조정은요. 자산과 부채의 조정은 굉장히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오랜 기간 동안에 쌓인 양이기 때문에 이게 조정이 될 때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채 디플레이션이 한번 진행되게 되면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것이 조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좀 이제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하여간 자산과 부채라는 것은 저수지에 고여 있는 물의 양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 저수지에 고여 있는 물은 오랜 기간 동안에 이렇게 그 빗물들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가지고 쌓인 거잖아요. 쌓인 양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산도 한 개인의 자산도 오랜 시간 동안에 이게 그러니까 누적이 된 거잖아요. 누중이 된 거잖아요. 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중이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매달 생기는 적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매달 그때마다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건 유량이죠. 빗물처럼요.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유량과 관련된 경제 변수들, 소득이라든가 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충격이 조정이 쉽지만은 이 저량, 자산이나 부채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이게 쌓인 거기 때문에 조정될 때도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게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대차대조표 침체라든가 부채 디플레이션이라든가 이게 같은 말인데 이것이 상당히 그 위험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은 지금 우리가 전 세계가 나라들마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은 다들 지금 그러니까 겪고 있는 거잖아요. 겪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경기 침체 플러스 인플레이션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스태그네이션 정체라는 뜻이죠. 거기다 인플레이션 이 합성어가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우리가 되게 그 경기 침체는 뭐 가장 쉽게 정의하는 게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때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성장률이라는 것은 평균 개념이잖아요. 한 나라 전체예요. 근데 개인들이 느끼는 것은 개인들은 그러니까 평균보다 못한 사람도 있고 평균보다 높은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소득의 변화율이요. 그런 점에서 소득이 낮은 계층들은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많은 서민들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많은 중산층들은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왜요?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금리가 오르면서 어떤 현상이 생겼습니까요? 이자 비용으로 나가는 것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이자 지출 비용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결과로 내 임금은 증가가 없는데 지출이 증가하다 보니까는 가처분 소득 내가 쓸 수 있는 그러니까 꼭 내가 뭐 세금을 낸다든가 은행의 이자를 갚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자기가 쓸 수 있는 소득이요. 소위 가처분 소득이죠. 가처분 소득은 사실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미요. 그런 점에서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높게 진행되고 있고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그러니까 지금 그 이자율 상승으로 가처분 소득의 감소를 겪는 분들은 스태그플레이션에 이미 그러니까는 그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국가 전체가 아직 그러니까는 기술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라 하더라도 많은 그러니까 저소득 국가에 그러니까는 이 국민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도 중산층과 서민들은 이미 스태그플레이션 상태라고 제가 오래전부터 얘기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자산의 조정, 자산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니까 이 대차대조표와 관련되어진 것이고 저량의 개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충격이 우리나라는 스태그플레이션 이후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끝나지 않은 상태 속에서 부채 디플레이션이 같이 전개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오늘 좀 하고 싶은 겁니다.